할렐루야. 이날은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현 기후의 문제를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강조해서 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주고 계시지만 특별히 환경주의를 맞이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현 상황과 또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오늘은 조금 새로운 각도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이 한 7분 정도 되는데 먼저 영상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Prevent the park to be flooded, but more importantly, from the neighborhood to be flooded. People often point to the Netherlands. The Netherlands only has a third of the coastline in the entire country that New York City has in our city, right? So they just have more space to work with.
열팽창이 44%, 그리고 그린란드 쪽에서는 한 24%, 그리고 남극에서는 13% 정도 이 해수면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10년과 또 이후의 10년에 빠지고 있는 양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린란드에서는 이전보다 2배, 남극은 무려 3배나 더 많은 양이 유출이 된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스몰되기 이전에 이미 바다 해발 고도가 낮아집니다. 강한 집중호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 태풍의 세기도 점점 세지고 더 빈번하게 오는데요. 그런 것들 이렇게 낮아진 해발 고도와 함께 이제 결부가 되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뭐 이제는 기후 문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미 뉴스 및 유튜브 여러 영상들 그 심각성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물론 이 느끼는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느냐 아니냐. 제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 늘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옆집에 불 났는데 우리 집 불 안 났다고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생각됩니다. 옆집에 불 났으면 곧 우리 집에도 불 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 집에 불길 없고 화염이 없다고 크게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절대로 기후 문제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에코고팀을 만들었고 또 여러 프로그램과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죠.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환경과 이 지구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평가가 필요한 때라고도 생각됩니다. 오늘은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에코마트를 하기로 했죠.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셨습니까? 취지는 똑같습니다. 내가 쓰지 않는 물건, 내게 필요한 줄 알았는데 막상 사놓고 보니까 쓰지 않는 물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즉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고 반대로 굳이 다른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소비를 줄이는 것, 즉 우리의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자라고 하면서 이 에코마트를 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이 앱상을 통해서 당근마켓 같은 것을 많이 중고거래를 하고 계시죠. 그런 거를 우리 일상에 조금 더 가까이 해보자. 정말로 우리가 안 쓰는 물건을 나눌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제가 여러분 셀 리더를 통해서 개인의 생태 발자국 계산하기 이런 앱을 할 수 있는 그 인터넷 주소 링크를 보내드렸죠. 다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안 해보신 분들은 꼭 오늘이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표? 일단 여러분들이 주신 표로 데이터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 위에는 셀 리더들 이름이고 세 번째 줄에 있는 이름은 그 셀 중에서 가장 지구 개수가 적은 사람들.
보통 우리나라가 그 나눠드린 링크에서 계산을 좀 해보면 현재 잡히고 있는 평균이 한 3.5, 3.6 사이가 평균이래요, 대한민국.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 일명 탄소 깡패라고 불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 대한민국의 평균이 3.5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 이상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저기 보니까 우리 조성근 청년이 2.2로 1등을 했네요. 그래도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이렇게 박수까지 받았는데 앞으로 잘해야 되겠죠? 보면은 2점대에 있는 청년들이 좀 있어요. 현경자매도 있고 영랑자매도 있고, 그죠? 가람청년도 있고. 사실 2점대 되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에너지를 엄청 소비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2점대 나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링크를 접속하시면서 내가 얼마만큼 조금 줄일 수 있나? 아니, 지구를 내가 5개, 6개, 7개씩 필요하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한테 한 사람한테는 지구가 한두 개밖에 안 필요한데 나는 7, 8개나 필요하다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지구로부터 뽑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조금 하나님 앞에서도 얼굴이 부끄러워야 합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기후위기,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방법을 내가 선택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냐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조금 그 코로나19가 무섭다라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첫 해에는 아마 정말 죽으면 어떡하냐 하고 많이 무서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사회 분위기가 그랬죠. 거리두기를 했고 격리를 했고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도 했고. 코로나19가 기후위기와 기후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관련이 있나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가요? 물론 과학계에서는 다행히 관계가 있다는 쪽이 더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일단 박쥐에 의해서 옮겨졌다는 전제하에 박쥐의 서식지가 점점 넓어지고 인간과 겹쳐진 거죠. 인간들이 무조건 박쥐의 서식지를 침투해 들어간 건 아닐 겁니다. 박쥐의 서식지가 점점 넓어지고 지구가 더워지다 보니 또 인간은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다 보니 조금 박쥐와 겹쳐진 부분이 있죠. 우리는 이미 다른 야생동물과도 많이 겹쳐지게 되는데 왜 하필 박쥐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라는 이 메커니즘은, 생체 메커니즘은 재밌어서 몸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 스스로 열을 막 내게 만듭니다. 나쁜 유해균이건, 사실 나쁜이라고 말한 것도 우리 입장이지만 나쁜 유해균이건 바이러스건 인간의 생체 이 사이클은 열을 막 내서 그것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몸을 낫게 하려고, 몸을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이 몸은 열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 맞으셨을 때 막 고열이 막 나고 그러셨죠? 그것들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다른 바이러스와 다르게 박쥐에게 붙어있던 건데, 박쥐는 우리 젖을 먹이는 포유류 동물 중에서 좀 특이한 동물인데 뭐냐면 체온이, 박쥐의 그 온도가 40도를 수시로 올라가는 동물입니다. 그냥 일상에서 40도를 수시로 올라가는 동물입니다. 그런 동물의 바이러스가 서식해서 살면 그 바이러스는 이미 고온에 나름 익숙한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많은 열을 내서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거나 아니면 그 열을 내도 바이러스가 죽지 않으니 데미지를 입고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것입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해 오니 적응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기후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적응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아까 영상을 본 건 영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이 기후 문제에 얼마나 우리 생존에 위협할 수 있느냐,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하는데 혹 물가에 있는 곳은 침수되는 것이 아닌가, 즉 우리의 생활이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갖게 되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생각을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작은 인간으로 거듭나기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환경 설교할 때도 우리는 작은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써본 적이 있습니다. 큰 인간, 힘 있는 인간, 그래서 누군가에게 일방적일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작은 인간, 그래서 때로는 내 주장을 펼치지 않는 인간, 지구를 향해, 다른 동식물들을 향해 내 힘을 발휘하지 않고 내 주장을 강하게 요청하지 않는 작은 인간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커질수록 자연은, 다른 동식물들은 작아지고 멸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내용을 생물 다양성이라는 언어로 한번 여러분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뛰어다니는 모든 것, 모든 생물, 동식물을 각양각색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나옵니다. 다양성이죠. 생물 다양성.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다양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다양성이 사라지고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과 식물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1998년도에 새로운 밀레니엄이 오기 전이죠. 98년도. 또 한 세기가 마무리되려고 하는 그때에 뉴욕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미국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매우 이 자연과학과 관련된 이 박물관에서 하는 행사 중에 무엇이 있냐면 세계의 각 석학들을 1년에 한 번씩 질문을 던지는데 98년도에는 지금 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세계 석학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연히 답들이 왔겠죠. 그 중에 단연코 압도적으로 1위를 한 답변은 무엇이냐면 생물의 다양성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 세계 석학들이 인류가 당면한 위협을 답변으로 내놓은 거였습니다. 이건 거의 정설입니다. 2030년까지 지구에 있는 동식물, 물론 800만 종이 기준이라는 전제하에 물론 더 많을 수 있습니다. 800만 종이라는 동식물의 2%가 멸종된다라는 건 거의 정설입니다. 2%, 30년까지. 그리고 혹 우리가 이번 세기 말까지 존재한다면, 이 기후의 위기를 막지 못하면 동식물의 50%가 멸종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많은 동식물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 IPBES라고 약자로 칭하는데, 이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에서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해인 2019년에 이런 다양성이 왜 자꾸 이 지구에서 떨어지고 있느냐, 왜 이 생물들, 동물들이 멸종하느냐, 또 이 생태계가 서로 다양함으로 일어나는 시너지, 상호작용, 그런 서비스들이 왜 점점 줄어들고 있느냐라는 것을 크게 5가지 이유로 골라봤을 때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토지와 해양을 이용하는 이 이용이 변하고 있다. 또 생물을 남획하고 있다. 함부로 마음대로 인간이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 오염, 그리고 외래종이 침입하고 있다. 이건 지역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생물의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엄청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 아니면 많은 홍수와 산불과 이런 것들이 지금 직접적인 우리 생활에 피해가 되니까 기후위기를 조금 느끼고 있지만 이 저변에서는 이 생태계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생물의 다양성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 또한 과학계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다양성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칠 문제는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지만 이 다양성이 무너지면 어느 종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멸종되면 회복될 수 없는 영구적인 회복 불능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800만 종이 동식물의 종류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이미 100만 종 정도가 멸종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8분의 1 정도가 멸종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더 와닿으실까요? 1970년 기준으로 하면 지금 50년 정도 흘렀죠. 70년대의 야생 동물의 숫자에 비교했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야생 동물 숫자, 개체수 50년이 지났습니다. 줄어들었는데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엄청 줄어든 거죠. 50년 사이에 야생동물의 숫자가 3분의 1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못 살고 죽는 거죠. 힘들어서. 이 지구상이. 그만큼 멸종된 동물, 개체수가 줄어서 곧 멸종을 앞두고 있는 동물들 많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과학적인 용어를 쓰면 유전의 다양성이기도 합니다. 유전자 다양성. 생물마다 유전자가 다 다양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거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풍요로울수록 지구는 점점 달라지고 열악해지고 있다. 다시 코로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몇 프로 정도 되죠? 아세요? 우리나라 국민 대비 코로나 사망자 수 퍼센티지 1%? 당연히 아니죠. 1%면 난리 납니다. 0.06%입니다. 0.06%. 1%면 100명당 1명이 죽은 거죠. 0.1%면 1000명당 1명이 죽은 거고 0.01%면 10,000명당 1명이 죽은 거고 0.06%면 10,000명 기준 6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다양한 이유가 섞여 있겠죠. 0.06%가 죽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물론 우리는 백신을 워낙 잘 맞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해서 잘 방어를 한 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외래적 바이러스나 유행병이 돈다고 해도 이 인류는 절대로 멸종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다양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유전적으로 취약하고 건강이 이미 약화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도 죽지만 젊은 사람도 죽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백신 맞았을 때는 조금 아팠지만 코로나 걸렸을 때는 하나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백신 영향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아픔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크게 아프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유전자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인류는 바이러스 하나로 멸종되지 않습니다. 자연은 이 다양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함 속에서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연에게, 생명에게 다양함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다채로움, 다른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 다채로움, 다양함이라는 시스템에 고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점점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이 에코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더 실질적인데요. 시간상 이 예를 듣는 걸로 오늘 다양함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자꾸 인공지능 AI만 얘기되지만 과거의 AI는 뭘 얘기했죠? AI 뭐였죠?
네? 조류독감? 그죠? 조류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왜? 딴 말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조류 인플루엔자. 예를 들면 닭장에 있는 닭들이, 오리 사육장에 있는 오리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폐사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TV에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슈화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 원인을 밝히다가 막 이런 뉴스들이 막 나왔죠. 갑자기 저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철새들이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옮겨가지고 새들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떼죽음을 당했다라고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좀 압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바이러스가 옮겨져서 여기 있는 닭장에 있는 그 수천 수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 철새가 진짜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 수천만 킬로를 날아올 수도 없겠거니와 병든 그 철새가 굳이 저 사육장까지 가가지고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은 더 적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사육자나 이 사육 시스템에 있는 자동차와 사료나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의 매개가 돼서 이 닭에게 옮겨졌을 가능성이 훨 높죠. 그래도 그러면 그 원인은 철새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 들어왔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0.06%밖에는 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거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다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약한 놈들은 죽지만 살아남은 강한 것들이 서로 개체수를 늘리면서 다양한 유전자로 퍼지고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인간의 오만 방조함과 일방성이 이 자연 메커니즘을 깨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 닭장에 있는 그 많은 닭들과 오리들은 바이러스 하나에 다 떼죽음을 당할까요?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닭장에 있는, 오리 사육장에 있는 이 오리와 닭들은 유전적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사육을 했고 육종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육종이라는 말을 아세요? 육종? 유전자를 개량해서 좋은 유전자로 만드는 겁니다. 육종.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유를 먹는 걸 좋아하시죠? 소, 젖소. 젖소가 지금의 젖소와 옛날 젖소가 똑같을까요? 지금 젖소는 우유를 엄청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과거의 젖소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위해서 우유를 엄청 만들어내라고 유전적으로 개량을 시키는 겁니다. 닭, 인간을 위해서 알을 잘 낳으라고, 좋은 품질의 알을 낳으라고 개량을 시켜서 유전적으로 자꾸 비슷하게 만듭니다. 즉 좋은 닭들을 서로 교배시켜서 수천 수만 번 교배시켜서 거의 유전적으로 비슷한 닭들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오리, 인간에게 좋은 고기를 주라고, 양질의 고기를 주라고 좋은 유전자가 있는 것들을 교배시켜서 거의 비슷한 유전자가 된 오리들입니다. 다 비슷한 놈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찍어놓은 공산품 같이 다 비슷한 닭 오리들이죠. 거의 복제된 것 같은 닭과 오리들이 지금의 사육장에서 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생물들은, 특히 또 그 친구들이 자연에서 막 방목되어 키워지고 있나요? 따닥따닥 붙어서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때로는 더러운 환경에서 자라니 바이러스가 하나 걸리면 그냥 같이 순식간에 걸려서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곳은 에코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않고 건강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결국은 그렇게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탓을 철새 같은 곳에 돌리고 있는 거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이 자연 세계에 있는 이 다채로움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 최고라는 생각, 내가 최고라는 생각, 호모 사피엔스, 가장 지혜로운 영장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다른 동물을 향해, 식물을 향해 일방성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만드는
자기 일을 위해 쓰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는 이때쯤 와가지고 멸종 위기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코앞으로 닥쳐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큰 인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간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공멸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섞여야, 다채로워야 건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식물을 다 각양각색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고, 자연은 늘 다양하게 변화되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다양성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4절 2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종류대로 각양각색으로 다 다르게 이쁘게 멋있게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를 지켜가는 저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쁘게 다 다르게, 여기 모인 사람 얼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다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다르지만 어울려 아름답게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은 이 자연의 다채로움과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실감하시나요? 실감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준비한 게 더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이야기로 한번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작은 웅덩이에 물벼룩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 물벼룩은 1분에 한 번씩 자기 복제를 해서 2마리가 되고, 또 1분이 지나면 4마리가 되고, 또 1분이 지나면 8마리가 됩니다. 이 물벼룩이 점점 증식을 해서 이 우물가에, 이 작은 우물에 가득 차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멸종한 거죠. 그렇게 멸종하는데 12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우물 안에 물이 반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래서 죽지 않을 때는 불과 언제죠? (1분) 전이죠. 1분에 자기 복제를 하니까. 불과 1분 전만 해도 물벼룩들은 죽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의 반이, 이 우물의 반은 아직 물이었기 때문이죠. 1분이 지나고 멸종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막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죄성과 일방성을 내려놓고, 이것이 내 탓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죄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이 기후위기와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시는,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시는 정말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